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상반기 주로 있었던 이슈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편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105.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CPI 충격과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에 따라서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물가 충격과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그리고 달러 강세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유가는 이제 배럴당 120달러 선을 넘어갔는데요. 중국의 베이징의 재봉쇄에도 우려를 하는데 이 재봉쇄는 조건부 재봉쇄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사우디의 원유 증상 규모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점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영향성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침공 8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상반기 때 러시아는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언론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잘 버틸 것이다.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립이 된다라고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5월 13일 기준으로 에너지 수출로 하루에 약 1조 3천억 원 수입이 예상이 된다. 전쟁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 따른 전 세계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여기에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금리라는 선택을 우리는 건들 수밖에 없다. 아니 이 금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 부분에 따른 위축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데 누군가는 구매하지 말라는 형태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넘어가고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이 인플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중간 과정 스태그가 지나게 되고요. 이 다음으로는 디플레가 오게 될 것인데 이 디플레 효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거의 지나가는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단계를 점핑해서 곧바로 디플레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분은 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태그 부분은 한 번은 딛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CPI 쇼크도 나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투자자산 시장, 코인 시장 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FOMC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인데 이제는 이제 9월달 부분도 한 단계 더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9월달부터 950억 달러씩 이제 QT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축소하는 부분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더욱더 세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을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쪽은 동결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쪽도 좀 달라지고 있고 이 기준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22 금리 인상 예고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스페인 쪽에서 어느 정도 국채 부분을 이제 품어주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점도 유럽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유럽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풋과 콜 부분을 보게 되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거래량이 몰린 행사 가격이 24,000달러로 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이 상승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당분간 하락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랑 옵션 계약에서 옵션 매입자가 만기일 또는 그 전 권리 행사를 적용하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6월 24일 2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 거래 행사 가격이 24,000 정도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이 또 요동을 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기예금 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실률이 나는 쪽에다가 부동산 수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주식에도 배당을 3%짜리를 받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시겠습니까? 10% 이상씩 떨어지는데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넘어가는 마지노선은 저는 2.5에서 3%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되면 저금리 시대는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산이 그만큼 경색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여기서도 메인 타이틀로도 5대은행 예금적금 잔액 716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26조 원이 증가를 했다는 것. 이분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카슈크지 피살 추궁하지 않겠다. 고유가에 사우디와 타협을 해보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적절한 선에서 좋은 타협점을 잘 맞춰서 증산이 빠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우리한테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물탈까요가 아닙니다. 빚부터 청산하십시오. 예, 빚부터 청산 못한 사람은 중간도 못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빚부터 먼저 갚는 거지 지금의 투자에 물을 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금융위에서 코인 투자자 관련돼서 또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또 강남회가 열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효성 의문이 없고요. 그리고 해외 공조화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막 이렇게 모든 뭐 코인 쪽으로 무슨 규제를 만든다라고 해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내 금리가 7%가 되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 있는 대출 상하 금액이 80만원, 70만원 올라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박이 제일 비싸고 포도가 제일 비싸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박과 포도를 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역대 청산 부분이 위아래로 다 또 거래소가 다 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의 또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USD도 디패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또 많은 영향성을 또 주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여기 신뢰도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원래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한테도 일단은 이제 의심이 쌓이는 구도로 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보율도 92%, 재단의 인위적인 담보물 추가, 그리고 이자 놀이 외 현저히 부족한 유틸리티 부분을 꼬집었다라고 해서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부분 블록의 평단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제일 평단이 낮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물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테슬라 부분을 봐야 되는데 테슬라 건 거의 신경 쓸 게 필요가 없죠. 이번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을 굳이 팔아서 무언가를 좀 해볼 생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론이 저런 디패기 형상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곧바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론 다오 리저브에서 20억 달러 투입할 예정을 또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제 과연 9월까지의 패턴이 50이냐 75냐 75냐 50이냐 아니면 75냐 75 사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답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파생 상품을 오픈하는 시점이면 어디 특히나 약간의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가 파생 상품 오픈했어요 하면 오픈하고 나서 숏배팅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가 집단 소송에 일단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테라의 실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마케팅을 좀 도와줬다라는 부분으로 이번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것으로 보여지고 SEC가 딱 이걸 물어버리면 바이낸스 흔들기 좀 좋겠죠. 그러면 더욱더 코인이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요구 조건이 또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테더의 셀시우스 투자 비중이 적어 준비금 영향은 없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원타워 리저브에서 폐긴 방어를 위해서 7억 USDC를 투입을 했다라고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선물 공매도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20억 달러 투입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법 관련돼서 리플과 소송, 테라 루나 사태, BNB 증권법 여부 조사가 일단 앞으로도 하반기에 남아져 있는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엔트마이너 일부 채굴기 가동 중단 가격대에 근접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가동 중단 가격은 비트코인 24,600달러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풀 F2 풀 데이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 기반 대출 플랫폼 1100에서 1250달러 선 구간이 또 도래를 하면 이더리움 자체에서의 추가 청산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이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더에 연동되어져 있는 이더 청산도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메이커, 아베, 컴파운드가 1185달러 선에서 4.5억 청산이 이루어질 전망이 있다. 그러면 또 숏배팅이 또 한 번 가져오면 또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물량, 현물 물량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그 물량도 또 합쳐지게 되니까 패닉셀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왜 더 많이 떨어지냐? 셀시우스의 WBTC를 FTX로 존속을 했다라는 점이, 야 이제 너희 자금량 좀 부족하니까 WBTC를 좀 팔면서 비트코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방의 압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ST 이더의 패깅이 0.92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성인의 12% 암호화폐 사용 빈도가 이 정도인데 과연 이런 침체기 때는 이게 유지가 될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비중에서 좀 돈을 벌었던 과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보았을 때 매출 전망이 4억 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채굴에 쓰이는 수요치를 정확하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채굴 전용으로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암호화폐 비중에서 채굴로는 11% 엔비디아 제품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었을 때 한 11% 비중이 좀 된다더라. 근데 이제 침체기가 있으니 여기에 이제 연동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침체기 시즌이 도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1년간 주요 통화 가치 변동률도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보다는 빚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투자를 좀 해보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대 연체율이 타 연령대보다 최고 2%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볼빙 서비스 부분에 잔액이 급증을 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못 갚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개인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걸 못 갚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신용 불량자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더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종형 주담내 금리도 이제 7% 거의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6%, 신용대출이 5% 중반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21,000달러가 떨어지면 마진콜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막 몰아붙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진콜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ETF 상품 다 박살이 나니까 연쇄도산이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에 묶어져 있는 그런 코인 회사들도 힘을 못 쓰고 채굴 회사들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인에 부양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나 채굴회사나 나머지 VC 쪽이었는데 그런 쪽이 이제 자금이 묶이게 되니까 다시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재투자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금이 들어오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ETF도 규모가 더욱더 축소가 되고 다시 그 ETF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이런 퇴직연금에 관련되어져 있는 자산 규모도 안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면만 보면 안 되겠죠. 좋은 부분은 퇴직연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과거에도 최저점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또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증시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코인과 지금 급락이 거의 커플링 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플링이 동작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관이 많이 사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헤지펀드, 스퀘어, ETF 상품도 많이 나왔고 그런 형태로 지금 투자자의 36% 비중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이제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단 조건은 올라갈 때 주식은 올라갈 때 코인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좀 다른 케이스로 갈 확률 가는 통계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NFT, 이더리움 관련되어져 있는 디파이 생태계 부분을 또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덱스와 대출과 자사운용과 파생상품 규모로 일단 디파이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NFT는 아바타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컨택티블, 그 다음 미술, 게임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다 제대로 잘 돌아가나요? 돌아가지는 않죠.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체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를 어거지로 이게 금리로 잡힐 게 아닌데 자꾸 금리로 잡으려고 하니까 침체기 부분에 따른 그래프가 이제는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리고 주요 은행들도 지금 물가가 미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개 이상 된 중앙은행들이 빅스텝을 한 번에 50bp를 올리는 기현상도 보여주고 있다더라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기사에서 그런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1,000달러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마이클 셀러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나의 정상가는 3,562달러 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부터 담보를 좀 넣어야 되지 그전 때까지는 문제될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담보 부분이 여유율이 있을지가 지금 저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거든요. 이 담보가 무엇이냐, 주식이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채권이 하이힐드 채권으로 담보를 또 잡은 건지 그러니까 고위험 채권군으로 잡았는지 이건 확인할 일이 없으니 계속 의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쇼피팅이 더욱더 가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마이클 셀러의 힘도 좀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 내용으로 일단은 21,000 기준으로 마진콜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셀시우스에서 2000 WBTC를 담보를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담보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청산가가 2만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죠.
충분히 털어지면 또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만하고 18,000 사이가 또 청산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공동 자율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 보게 되면 공통적 평가 항목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위험성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고 코인런 위기 시는 거래소에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 말 같지 않는 소리인 거죠. 이런 거 다 생각도 됩니다.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인 부분이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물가가 어느 시점에 있을 거에 따라서 주식이 낫나요? 뭐 부동산이 낫나요? 또는 뭐 코인이 지금 물타기 하면 지금 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가가 8%입니다. 이 말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이자로 9%를 받아야 본전 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물품이 8% 이상이 된다라는 건, 내가 배당으로 받든 뭘 받든 금융수익이 9% 이상이 나와줘야지 이거 본전은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투자가 지금 먹힐 것 같습니까? 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지금이 저점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마이크로 스트레치 21,000달러 이야기가 나왔던 게 5월 4일,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U2D에서 나왔던 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정정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기는 터져야 되는데 자꾸 담보를 하면은, 이게 담보를 하기 때문에 비트 또 잡혔잖아요. 비트 담보 잡혔으니까 왜 나를 자꾸 끄집어 내려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담보를 그걸로 잡아놨으니까, WBTC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더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내려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잔잔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는 게 제일 낫다.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물가에 아직 상승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이게 빨리 끝나는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전문가들이 1970년도, 1980년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가긴 하지만 그 시간 대비 가성비를 좀 잘 내고 좀 적절한 가격대와 위험한 부분을 다 좀 피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고려했었을 때는 지금에서는 연쇄청산 도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형태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름 시즌이 거의 최저점 대가 아마 찍힐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유는 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 시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했었을 때는 상당히 입지가 난해지고요. 바이든이 재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국도 3연이 이전에 추석 시즌에 일단 기본 패시브로 돈을 푸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부분 은퇴 자산 부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우 미국 주식으로 거의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퇴 돈은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녹았다
물가도 올랐는데 내 은퇴 자금도 녹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냥 싫든 좋든 간에 일단 내 생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심은 그냥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도 올해 중에 잠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대는 저는 못해도 그러니까 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점대 아니면 아무리 늦는다라고 해도 제가 뭐 겨울 정도 때는 제일 좋은 형태로 끝나지 않겠냐. 그 대신 이제 겨울 시즌으로 봉착을 할 때는 러시아가 주목을 좀 많이 끌 것이고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게 되면 또 이것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